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 박수근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부인 김복순 씨, 그리고 박수근과 박완서의 만남이 있었던 그 시절로 들어가 보며 기도하는 순례자 인사드립니다. 밀레의 만종을 접한 12살 산골 소년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12살 박수근의 기도. 하나님, 저도 이 다음에 커서 밀레와 같이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며 6년 만에 자신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조선미술전람회 수채화로 봄이 오다 출품하여 입선하게 되었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유산으로 세상을 뜨고 아버지의 문란한 삶에 환멸을 느끼던 12살 김복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에 커서 제가 시집을 갈 때에는 우리처럼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지 마시고 하루 3끼를 조죽을 끓여 먹어도 좋으니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사는 집으로 시집가게 해주세요. 가난한 박수근이 부잣집 윗집 처녀 김복순에게 청혼하는 박수근의 편지.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파레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26세 박수근 화백과 김복순은 1940년 2월 10일 금성 감리교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복순에게 약속할 수 없다던 물질적 고생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호구지책으로 PX에서 극장 간판을 그리던 간판쟁이들과 미군 초상화를 그려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완서 씨, 서울대 국문과 입학하자마자 6.25가 발발하고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야 했기에 PX 초상부에서 미군들에게 초상화 오더를 받아내야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완서 씨가 딸리는 영어로 주문을 받아야 간판쟁이들이 초상화를 그리고 그 돈도 받을 수 있기에 아나 무인이 된 박완서 씨는 박수근을 포함한 간판쟁이들에게 이씨, 박씨 부르며 거칠고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수근 화백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이 박완서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간판쟁이 수준이 아니고 선전에 입상한 경력까지 있는 박수근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 자연스레 가까워지며 박수근의 인품과 그림을 알아가게 됩니다. PX에서 일한 돈을 부인은 알뜰히 모아서 창신동에 판잣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마루를 화실 삼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PX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전업 화가로서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림을 사는 사람이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불행 중 다행으로 반도 호텔의 화랑에서 그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반도 호텔에 머문 많은 외국인 방문객은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원했기에 박수근은 한 달에 한두 점 팔아 작가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957년 43세 박수근 하백은 이어지는 빈곤한 생활 속에서 제6회 국전에 심혈을 기울였던 새 여인을 출품했으나 낙선하게 됩니다. 이에 충격을 받아 안 마시던 음주가 심해지고 신장과 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왼쪽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할 비용이 없어서 악화가 된 뒤에야 수술을 하였으나 두 번째 수술 중 시신경이 끊어져서 한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 후 안경을 끼고 한쪽 눈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박완서 씨가 말하는 박수근 하백의 PX 시절 호구지책으로 초상화를 그려야만 했던 시절을 들어봅니다. 어느 날 그가 화집을 한 권 옆구리에 끼고 출근을 했다. 나는 속으로 꼴값하고 있네. 옆구리에 화집 낀다고 간판쟁이가 화가가 될 줄 아나? 하고 비웃었다. 순전히 폼으로만 화집을 끼고 나온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가 화집을 펴들고 나에게로 왔다. 얼굴에 띈 망설이는 듯 수줍은 듯한 미소가 어찌나 인상적이던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떠올릴 수가 있다. 마치 선생님에게 칭찬받기를 갈망하는 국민학교 학생처럼 천진무구한 얼굴이었다. 그가 어떤 그림 하나를 가리키며 자기 작품이라고 했다. 촌부가 절구질하는 그림이었다. 선전에 입선한 그림이라고 했다. 당시 내가 일제시대의 관전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것 같진 않다. 그러나 간판쟁이 중에 진짜 화가가 섞여 있었다는 건 사건이요 충격이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내가 그동안 그다지도 열중한 불행감으로부터 문득 깨어나는 기분을 맛보았다. 그리고 나의 수모를 말없이 감내하던 그의 선량함이 비로소 의연함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왜 어느 날 느닷없이 그 화집을 나에게 보여줬을까? 간판쟁이들과 다르게 보임으로써 내 구박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 보려고 그랬을까? 그러나 나에게 그 화집을 잠깐 보여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잘난 척이라고는 모르고 간판쟁이들 중에서도 가장 존재없는 간판쟁이로 일관했다. 그가 신분을 밝힌 것은 내가 죽자꾸나 하고 열중한 불행감으로부터 헤어나게 하려는 그다운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내 불행에만 몰입했던 눈을 들어 남의 불행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부터 PX 생활이 한결 견디기 쉬워졌다. 그에 대한 연민이 그 불우한 시대를 함께 어렵게 사는 간판쟁이들, 동료 점원들에게까지 번지면서 메마를 대로 메말라 균열을 일으킨 내 심정을 죽여오는 듯 했다. 비로소 내가 막대가는 모습을 그가 얼마나 연민에 찬 시선으로 지켜보아 주었는지도 알 것 같았다. 그 후 그와 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거의 매일같이 퇴근을 했는데 한 번도 저녁을 같이 먹거나 그의 집에 따라가 본 적은 없다. 을지로 있고 전차 정류장까지
가지까지 같이 걷다가 도중에서 명동으로 빠지는 게 고작이었다. 나의 처녀작 남옥에서도 몇 번 나오지만 그와 나는 명동 노점상에서 장난감을 구경하기를 즐겼다. 지금이야 별의별 신기한 장난감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태엽을 틀어주면 한참 동안 저절로 움직이는 장난감은 PX를 통해 흘러나온 외제뿐이어서 행인들이 겹겹이 둘러서서 구경을 했었다. 태엽만 틀어주면 침팬치가 술을 따라 마시기도 하고 시끄럽게 징을 치기도 하는 게 어찌나 재미있었던지. 나는 배창자가 당기도록 깔깔대고 그도 빙그레 웃으면서 장사꾼한테 또 한 번 해달라고 간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길에서 군밤이나 혹콩을 사서 한껏 느리게 까먹으면서 전차 정류장까지 걷기도 했고 다방에 들르기도 했다. 박완서 씨 소설 나목에 등장하는 다섯 아이의 아버지여 목이 희고 가늘고 헐렁한 옷을 입었으나 속 내의가 정결한, 말하자면 자기의 여자로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아내를 둔 오키도는 박수근 하백을 경하는 박완서 씨로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박수근 하백의 깊은 고뇌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는 담뱃불을 저만치 던지고는 쫓아가서 그 둔탁한 군화로 필요 이상으로 오래 비벼 끄곤 나 며칠만 좀 쉬어야겠어. 며칠이면 될 거야. 괜찮겠지? 안 돼요. 나는 다급하게 가로막았다. 그래야겠어. 그는 한결 단호해지더니 내가 아직도 화가인가 알고 싶어. 뭐라고요? 난 아주 오랫동안 그림을 못 그렸어. 너무 오랫동안. 아직도 내가 화가인지 궁금할 만큼 오랫동안.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보다 화가가 아닌 것이 더 두려워. 화가가 아닌 난 무엇일 수 있을까? 도무지 짐작도 할 수 없어. 며칠 동안만 내가 화가일 수 있게 해줘. 아니, 그렇게 화가이고 싶으세요? 그냥 그림이 그리고 싶어. 미치도록 그리고 싶어. 정진과 몰두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박수근 하백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민의 일상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골목길 풍경, 일하는 여인, 장터의 여인, 할아버지와 손자, 아기를 업은 소녀, 그리고 서울의 거리에 나뭇잎을 깡그리 떨구고 서 있는 나무,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의연히 서서 겨울을 마주 대하고 있는 나무.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오키도는 나목이었습니다. 온 민족이 불우했던 시절의 나목이자 그런 것과는 무관한 나목이기도 하였습니다.